1심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통일교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주가 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세력과 공모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고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적극 가담한 공모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선 방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다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본 혐의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생중계되는 법정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형사보상 안내문은 받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허탈합니다.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요. 1시간 반. 1시간 반을 했는데 결국 정말 어처구니 없던 우인성 판사의 1심과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일부 주가 조작, 그게 좀 인정된 거. 그리고 4월의 샤넬백. 네. 우인성은 그 4월의 샤넬백은 무죄로 했는데 이번에 유죄. 딱 요거 두 개 달랑 달라졌어. 정말 처참합니다. 와,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그 무죄로 이게 그냥 털어주는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을 지금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선고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뭐 돈을 받으면은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하고 통일교 그 알선 수재 사건하고 판단이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안에서도 이게 충돌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무거운 선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모순되는 내용 양형 사유에서도 분명히 공범을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이용당했다라는 측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본인이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윤석열 놀이거든요. 내 부인은
오히려 이용당했다. 예. 그 윤석열 논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계산할 수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구성 요건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부당이득액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는 뭐 이제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3차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한 차례라도 제공하면 위반이죠.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런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3차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판결 내에 약간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넬 가방 이게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된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샤넬 가방을 이거 제일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했었을 때 4월에 샤넬백. 4월 샤넬백은 이거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줬을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네. 무죄로 했는데 지금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지만 나중에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묵시적인 청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데 그 달리 또 판단해. 맞습니다. 명태균이 뭐 수십 번, 이게 한 80번쯤 되나요? 한 80번 정도 김건희 부부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하고 유리하게 조작해서 한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부부와 협의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명태균이 지가 좋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두개 안 모순되잖아. 맞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줄 때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통일교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지적할 게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들으면서 메모했어도 네. 죄를 쪼개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여론조사도 조작 부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 부풀려진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조작 부풀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네. 김영선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 공천의 대가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전화. 그 여론조사의 아니, 대가로 맞습니다. 공천 준.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왜 취임식 그날까지 그렇게 김영선 공천에 목을 네. 맵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명태균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매달릴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정황이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이 80차례 이렇게 무상으로 갖다 주고 내가 받기로 했는데 국힘에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반대의 논리로 쓰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대한민국.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 아니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밀어넣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저는 밀어넣으면 돼. 저는 뇌물. 우리 회사 위해서 그냥 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네. 네, 막 근데 조작을 내가 해. 조작을 했어. 조작.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그냥 밀어넣어. 네. 한 3번 정도는 괜찮아요. 밀어넣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제가 일반인이라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 집계표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다 그러는데 아니 사기치는 사람이 정확한 비용 집계표 가져와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이게 지금 아니 근데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막 설치를 해요. 기부라는 게 그 이익을 무상으로 활용하는지가 핵심 뭐 이런 얘기를 법리적인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부정하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하네요.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에 그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4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경합범위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4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네네네. 이 부분 잠깐 그 김건희에 대한 1심 구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1심 구형이죠. 네. 요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억을 먹었다는 거거든. 8억을 먹었다는 건데 지금 신종호 판사는 이 8억을 먹었는지 1억을 먹었는지 2억을 먹었는지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가중 처벌을 못 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계속 부연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추징금이 8억이라는 얘기는 추징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가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8억이라는 건 전체 가담자 곱하기 8억을 해야 전체 가담 이제 부당 이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포괄일지 부당 이득액 같은 경우는 예컨대 50억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대한 죄책은 모두가 50억에 대한 죄책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징액은 n분의 1을 하고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중 금액이 5억, 50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 금액 이상이 50억 이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 이제 구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4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아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처럼 부당 이득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형량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니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계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랬는지 그 계산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네, 쑥 넘어가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부당이득액은 네. 따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판결문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죠. 그- 왜 이걸 못 하는지. 거래 내역 이런 거 우리한테만 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 요 계산을 빼면서 네네. 형량이 확 깎여.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량이 확 깎여 버린 겁니다. 네. 정말 힘들다. 판결 나올 때마다 아니 1시간 반을 했는데 1심은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1심하고 딱 2개 달라진 거야. 네, 네. 4월에 샤넬백 하나. 와, 나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도 사실 굉장히 일부 제일 초기 주가 조작만 인정을 그랬더라고요. 했어요. 사실은 예.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초에 1심에서 이제 방조고의 얘기할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게 이 정범의 고의랑 방조의 고의는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그 사다리 놔줄게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정범이에요. 네. 근데 저기 도둑질하고 있네. 와, 쟤들 도둑질 잘했으면 좋겠어. 사다리 놔줘야 방조거든요. 네. 근데 방조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았고요. 그거 인정한 건 맞는데 이 여러 가지를 잘랐을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블랙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또 이제 그 가중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 자체도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빼박 문자 있었잖아요. 네네. 3,300원에 네네. 때려주세요. 예, 그거 인정한 거죠. 예, 그게 딱 인정된 거야. 우리가 그나마. 수만 번 다뤘던 거 있지. 그거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했대. 그러니까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영영 사유에서 증권 계좌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예, 그 말은 진짜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 조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뭐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고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 꿰인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뒤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씨 재판 이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미흡함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검사들이 탄핵이 됐어야 되지.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된 게 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 15-2부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 법원의 징역 1년 8개월을 확의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 각각 혐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옆에 계시는 변호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조팀 김지윤 기자, 선고 결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가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그대로 무죄, 통일교 첫 번째 샤넬백 수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전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가장 크게 뒤집힌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인데요.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계좌를 맡긴 1차 시기는 주가 조작에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계좌를 맡긴 건 주가 조작을 용인한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 이례적으로 높은 40%의 수익 약정을 맺은 걸 주요 근거로 봤는데요. 이 20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떼준 건 인위적 주가 상승의 대가로 의심된다. 또 김건희 씨 계좌 거래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차, 3차에 이뤄진 시세 조정 행위는 1심과 똑같이 시세 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랙펄에게 이임을 종료한 뒤에 일어난 거래는 스스로 거래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판단됐고요. 그 이유는 명태균 씨가 전송한 여론조사가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므로 김건희 씨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샤넬백 수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가방을 건넬 당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저 의례적 선물로 받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가 첫 통화에서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은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 선물을 받고 나서 2주일 뒤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고 싶다는 내용 등의 청탁을 전달한 거를 봤을 땐 이미 가방을 건네받을 당시에 묵시적 청탁 의사가 전달된 것이고 단지 향후 친분관계 형성을 위해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네, 우선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뀐 건 이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이 김건희 씨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이 손정혜 변호사님, 1심 결과와 달라진 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큰 유무죄 판단을 가로질렀던 기준 범위는 포괄일제의 범위입니다. 1심에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를 각각 분리해서 개별 범죄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면소 판결이 있었으나 이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단일한 범죄로 계속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포괄일제이고 포괄일제로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죄 판단에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성립을 했고요. 또한 이게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해서 이 방조범이라도 입증하려는 특검의 노력이 있었는데 방조범을 넘어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공동가공의 이사 그리고 행위 지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장 강력한 그 핵심 판단 요소는 막대한 돈 20억 가까운 어떤 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도 제공을 했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리고 행동을 네.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세 조장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사과드린다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태증법칙 위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에 협의해서 상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판결은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사법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증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대를 해가지고 포괄해서 하나의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해서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선고 직후에 뭐 김건희 씨가 남기신 말씀이나 뭐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번에 좀 주가 조작에 아예 가담했다고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 인정이 됐잖아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더 자세히 말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여사님께서 그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간접 증거가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이게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대법원 이제 단순 전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제공한 단순 전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주의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 계획의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이런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 지금 고등법원 사례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돈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 판례나 지금까지 과거에 있어왔던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판결문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상고심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원에서도 여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공동정범이란 취지는 아니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이치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들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양형에서 좀 반영되기를 희망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직접 매도 주문을 했던 그 소위 7초 매도나 뭐 그런 통정 매매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필적으로 알고 주가 조작 목적. 네, 이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 재판부가 법리를 확대 해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이 시세 조종 행위 그러니까 주가 조작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 뭐 주가로 돈을 입금하는 등 이 혐의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대부분 범죄가 무죄 판단에 이르면서 특검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메시지가 나왔죠. 지금 항소심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특검 측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을 수용을 하고 무죄 판단을 유죄로 변경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다소 아쉽다.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항소심 판단이 원심보다는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긴 합니다. 특히 포괄일제 법리와 관련해서 알선수재도 마찬가지로 단일한 범죄로 이렇게 어떤 청탁을 위해서 고가의 어떤 금품을 제공하고 그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는 부합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을 좀 중단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행위도 하나, 둘, 세 개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서의 어떤 주가 조작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변경되고 사람이 바뀌고 행위가 조금 다소 변형된 형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라는 포괄일제의 법리를 적용할 만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괄일제로 보고 공소시효도 다소 늦게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라는 평가에서는 실제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필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블랙펄가의 40% 약정이었습니다. 1인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익의 40%를 배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큰 금액을 제공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특정 종목에 한정해서 이렇게 수익 약정을 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련의 조직들은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목적이 있었고 이 피고인 측에서도 그걸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40%나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와 비춰봐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일단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이 재판부가 이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은 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주식 시장에 큰 교란을 가져오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양형 이후에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러한 사유들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예상보다 형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각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하는 구형량에 최대한 근접한 형이 선고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법 혐의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나 알선수재 혐의는 법정에 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혐의만 인정된다면 재판부에서는 특검 구형량이 얼마인지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중한 혐의예요. 게다가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제 블랙펄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공동적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을 했고요. 단순히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 알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시세 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까지 인정했거든요. 그렇다면 가담 기간과 그런 이제 이 가담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이제 양형에 반영하기보다는 이 범행 자체가 상당히 중한 범행이고 그리고 이 범행에 이제 김건희 씨가 제공한 이제 금액의 양이라든지 그 가담 정도를 종합하면은 오히려 1심에서 정한 양형은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양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이 영부인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법관적으로 좀 일부 반영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이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범행은 그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심 법원에서는 지금 그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받은 샤넬백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것을 다르게 판단을 했었는데 1심 법원은 당선인 배우자 때 받은 샤넬백은 뭐 친분을 기대하고 준 가방이다 판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2심 법원은 그것 또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알선 수재 혐의 관련해 가지고 그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혐의 관련해서는 이미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2명에 대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당장 어제 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서 네. 항소심 판단이 있었는데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갔어요. 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부분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다시 뒤바뀐 부분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샤넬백을 전달한 전모 씨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이 무시적 청탁의 대가였다. 그렇게 이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는 동일한 사안에서 관계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안의 네. 내용을 쉽게 간과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판단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하면 안 되고 형평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판단한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통상적인 인사용이었다. 이 친분 형성을 기대하면서 준 것이고 묵시적인 청탁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게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특검 측이 주장한 특검 측의 공소 사실인 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 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 2심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사실 이 두 가지 혐의 이후에 받은 샤넬백 하나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받았던 목걸이에 대해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함께 이렇게 연관되어서 아까 포괄일죄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것도 당선인 신분 때부터 대통령 영부인이 된 신분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 구체적 어떤 사람과 친분을 사귀면서 어떤 청탁을 하면서 다가갈 때 처음 보자마자 구체적인 청탁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신뢰를 쌓고 경제적 대가를 제공을 하고 뭔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구체적인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는 그간의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되는 걸 도왔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현안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속에서 이 물건을 주고받았을 때 적어도 통일교가 앞으로 나를 향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할 것이 예견되고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교적인 의뢰로 받은 것을 넘어서서 현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상호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 유엔 제5 사무국을 설치한다던가 통일교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한 연락은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청탁의 교류 관계가 명확하게 상호 간에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한마디로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했고 더불어서 사교적인 의뢰 행위라고 보기에는 이 샤넬백 820만 원은 너무나 고가의 선물이다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피고인의 지위나 통일교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현안의 존재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고가의 금품이 수수된 정황에 비춰와서 처음부터 선물의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현안과 도움과 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고 주었고 김건희 여사도 이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심 재판부는 이제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물질적 그리고 인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 그리고 당선인 신분일 때 김건희 씨에게 이런 샤넬 가방과 같은 이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라는 것이고 그 배경에 통일교의 현안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설명을 했지만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방금 손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방의 액수가 사회적인 통념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뭐 친교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고가이긴 하지만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 예를 들어서 유엔 제5 사무국 한국 유치와 같은 그러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으로는 액수가 크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봤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위공직자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업무적인 어떤 도움이라든가 대가 관계를 인정받고 싶을 때 통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네. 처음부터 큰 돈을 주면 거부당하거나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통념상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처음부터 고가라기보다는 네. 뭔가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주면서 이제 고가의 어떤 금품이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현안에 비해서 820만 원은 상대적으로 저가다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난망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우리가 고가인지 아닌지는 상대적인 기준이고요. 실제로 공직자의 어떤 청렴성의 기준은 우리가 청탁금지법을 봐야 되죠. 뭐 네. 1년에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당선 축하 명목으로 800만 원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기준치를 넘었다라는 것도 네. 이 판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형 기준에서도 공직자의 청렴성, 네. 공직과 어떤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했다, 위반했다, 위법한 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건네진 뇌물의 가액이 처음에는 샤넬백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그리고 이어서 1,200만 원대 샤넬백,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게 바로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였긴 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죠. 당시에는 당선인 배우자였습니다. 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이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심과 판단이 바뀌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사실은 알선수재 혐의와 더불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원심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설시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비약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 굉장히 은밀하게 네. 여론조사 무상 대가와 그런 이제 공천 요구라는 그런 이제 긴밀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범행인데 네. 계약서 작성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범행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오히려 경험치상 당연한 대처이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뭐 청구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데서 충당했다든지 사실 이런 사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직접적으로 유무죄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항소심에서 이제 추가 의견서를 내면서 이 피고인 부부에게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3자들에게 제공한 것 역시 기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이제 그 주목받는 이슈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들을 수 없었고 네. 어쨌든 특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상고해서 혐의를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라는 것 또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게 2심 법원이 법리를 확대 해석을 했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실 대법원에서는 이 혐의를 하나하나 다시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해서 이제 공소시와 관련한 포괄일제의 법리적인 부분을 피고인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범을 넘어서서 방조행위를 넘어서 실제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체증법칙 위반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이 특검 측에서는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전부 무죄에 대해서 상고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1, 2심 판단이 무죄가 있었고 그 무죄 이유 중에도 일부 설득이 가능한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현존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단이 확정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정치인들에 다가가서 이렇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죄 판단의 어떤 근거도 합리적이지만 이렇게 특정인이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합법화시킬 것이냐 이런 네.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상고 이유를 개진하면서 네. 실제 1, 2심 판단이 무죄인 건 똑같지만 이유를 개진하는 구체적인 이유 서신은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비용을 주는 것,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기부행위로는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이 위반될 여지는 네.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그 본업으로서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고 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이 포괄일제와 관련한 혐의를 다투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은 유죄.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는 또 무죄입니다. 이게 과연 완전한 정의입니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법정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2심에서 뒤늦게나마 유죄가 인정된 것은 진실이 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심의 노골적인 봐주기에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대법원에서 또다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